이번 사연은 에바준다는 핑계로 와서 며느리 괴롭히던 시모와 신우를 시원하게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진상들은 눈눈이 해줘야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1년 반 된 신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부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댁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곧 8개월이 되어가는 제 눈에 예쁜 아이 1명까지 총 3명이 단란한 가족이죠. 저희는 준공기업 회사의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막 풍족하진 않아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이에게 사주고 싶은 거 사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친정은 외조부모님께서 작게 하시던 사업이 번창해 저 역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다정하셨기에 저도 나중에 결혼한다면 그런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누리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랬기에 신혼집을 구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많은 부분을 처리해 주셨어요. 반면 남편의 집안 상황은 홀어머니의 20대 후반이지만 취준생인 아가씨뿐이라 그리 녹록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이 취업하고 여동생의 학비를 대주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어요. 당장 결혼하지 말고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달란 말에 그런 거 없이 같이 결혼해서 모으자고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어렵게 모은 2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결혼자금을 대신했어요. 저는 남편이 어떤 상황인 것은 알기에 그렇게라도 모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심성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윽고 상견례 날 시댁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 통보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부분은 괜찮고 땡서방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둘이 잘 살면 된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어차피 제가 살아야 할 사람들은 남편이었기에 애써 모른 척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상견례 때 봤던 아가씨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불러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 생각이었는데 한사코 둘이 먹겠다는 아가씨와 먹고 싶다던 파스타집으로 향했어요. 파스타와 샐러드 스테이크까지 야무지게 시킨 아가씨는 슬쩍 제게 종이를 뒤밀었습니다. 메신저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만 하고 아가씨는 파스타를 흡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혹시 하는 의심은 애석하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록엔 혼수와 예단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아가씨, 어머님이 보내신 건가요? 엄마랑 제가 상의한 목록이에요. 참, 그리고 언니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집을 해가는 것도 모자라 상당한 액수의 혼수를 바라시는 걸 보니 기가 차 당장이라도 결혼을 얻고 싶었죠. 남편을 사랑하기는 하나 이 모든 것을 감내하기엔 제 부모님 역시 절 귀하게 키우셨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호의로 계산서를 들고 나가려던 찰나 입구에서 헐레벌떡 절 찾아온 예비신랑. 지금의 남편이 얼마나 급했는지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뛰어왔습니다. 남편은 당장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며 잠시 기다려달라 했고 그 자리에서 동생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후식으로 나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화를 사귀며 앉아있자 10여 분이 지나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 문제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기가 잘 말하겠다고, 그러니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저는 시댁 문제가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기에 헤어짐보단 결혼을 택했습니다. 그냥 제 가족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행을 따라오겠다던 아가씨를 남편이 제지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나름 순탄했어요. 그 당시에 전 제 명의로 된 집, 태어나 처음 생긴 내 집, 오래 아껴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항상 쓸고 닦느라 바빴죠. 아기가 나중에 사용할 아이 방을 아기자기한 물품 하나씩을 채워 넣는 것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참 달았어요. 그런데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는 눈치라도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아가씨는 이제는 서울에 볼 일이 생겼다며 허구한 날 집에서 자고 가는 것이었죠. 자고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기에 제 남동생이 하룻밤 부탁한다면서 저 역시 흔쾌히 수락할 거니까 그렇다고 제 남동생은 그러지 않을 것이지만요. 여하튼 제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가씨는 정말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아기를 재웠는데 시끄럽게 현관문을 크게 두드려 깨운다거나 어떨 때는 다 늦은 새벽에 술에 취해 쳐들어오기도 했어요. 추운 한 겨울날 만취한 아가씨의 등짝을 때리며 집 밖으로 내보내는 남편을 그냥 볼 수가 없어 제지에 집안에서 재우긴 했지만 매번 이런 불편이 생기니 전 점점 그런 아가씨가 못마땅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이를 너무 예민하게 키우는 것보단 조금의 소음은 괜찮다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날은 제가 마트에서 가서 장을 보기로 하던 날이었죠. 갑작스럽게 또 아가씨가 집으로 오셨기에 저녁거리가 모자랄 거란 생각에 급하게 밖으로 나가며 아이를 20분만 부탁했습니다. 아가씨를 믿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워낙 순해 가만히 두어도 혼자 잘 놀기에 그냥 가만히 곁에만 있어달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안한지 빨리 장을 보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신발을 벗고 집을 돌아오는 순간 전 깜짝 놀라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아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짧은 사이 아가씨는 맥주를 4캔이나 따서 마시고 있었고 그 캔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두어 아이가 맥주캔을 이리저리 핥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가 맥주를 마시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를 방치해두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 소리를 버럭 지르자 반쯤 취한 아가씨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맛있는 거 사왔냐며 팽개쳐진 장바구니를 뒤적거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 장바구니를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너무 화나서 그러니 집으로 가세요. 왜 화를 내냐며 미쳤냐는 신우애를 보고 정말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겨우 참으며 아이를 안은 채 문을 열었어요.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어 퇴근한 남편이 어지러운 집안꼴과 소파에 널브러진 절 보고 묻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이가 밖으로 나간 뒤, 아니 시댁에 도착해서 한마디 할 법한 시간인 딱 1시간 30분째가 되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불나게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상념에 빠졌습니다. 곧이어 돌아올 남편은 죄가 없는데 너무 가여운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 사람이 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엄마를, 왜 그런 동생을. 늦은 밤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묵묵히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씻고 제게 안긴 아이를 안아들고 미안하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정말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가여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말했었는지 한두 달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시 회복해서 집안을 가꾸고 남편과도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가정에 충실하고 살림도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전처럼 어지럽히는 사람이 없어서 집안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그때는 8개월 아기보다 아가씨가 더 집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에 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아가씨와 어머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이전의 일로 연을 끊듯이 쳐낸 남편 덕분인지 어머님과 아가씨는 눈치라도 보는 듯 이전과는 달라져 보이더군요. 아니,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왔다던 어머님은 10여 분 정도 예뻐하시고선 간장게장이 드시고 싶다던가 며느리가 해준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던가 하나씩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중이라 옆에 없던가 아니면 꼭 제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저만 들리게 이야기를 하는 등 뭔가 치사하고 유치했어요. 이제는 아가씨만이 아닌 어머님까지 주말에 자고 가겠다는 바람에 일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울던 남편이 떠올라 차마 모질게 대하진 못하겠더군요. 시댁이 멀다면 멀지만 그렇다고 당일에 가지 못할 거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거리라 차를 타고 간다면 빠르면 1시간, 늦어도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전 아기를 둘러매고 아가씨와 어머니의 식사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같이 거들다 녹초가 되었죠. 게다가 어떤 날에는 남편이 장이라도 보는 날엔 제 옆으로 와 집안 살림이 이게 뭐냐, 넌 집에서 놀지 않냐, 우리 아들 밥은 먹이냐, 반찬 좀 맛있는 것 좀 해라 등등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옆에서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아이가 큰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가 싫은 것인지 제 등에 엎인 채로 시어머니를 팔로 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알겠으니 소파에 앉아서 좀 쉬시라 말하며 아이를 달래는데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순하디 순한 아이가 왜 시어머니만 보면 이렇게 우는지 아기의 마음도 저와 같은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누구 닮아서 성질이 이렇게 고약하냐. 애비는 저러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러면 신우는 누굴 닮았겠냐고 지 엄마 닮은 거겠지 이러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이래서 어미가 잘해야 자식도 잘 크는 거다. 왜 그 옛말에 속담도 있잖아. 윗물이 맑아야.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더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라고 한마디 외치려던 찰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자세를 고쳐잡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가 차서 한숨만 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을 생각하면 그냥 한번 참아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방으로 들어와 제 상태를 보고선 묻지도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돌아가라고 했던 모양인지 집이 멀어 못 간다고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태워주겠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택시비를 줘서 보내버리고 싶지만 예전 아가씨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다시 왔었기에 남편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나 싶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잠잠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유 없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남편이 못 박았다더군요. 전 다시 짧은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지만 불행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빙판길에 넘어져 병원에 오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3일 동안 머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탁이라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기로 했습니다. 어딘가 찜찜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거절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시던 날 아가씨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짐이 너무 많아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나 했는데 아가씨도 같이 3일간 엄마를 간호하며 있겠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마치 예상했었다는 듯 연차를 사용해 제가 불편한 일이 없도록 돌봤어요. 시어머니의 병원도 자기가 모시고 가고 집안일도 도맡아 해줘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님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겠죠.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어머님과 아가씨는 느지막이 일어나 밥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마지막이니 잘 차려드리고 보내자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반찬을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제 선에서 아이를 업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려 한 상을 채웠어요. 어머니와 아가씨는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선 태도가 돌변해 자리에 앉자마자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니? 어쩜 이렇게 솜씨가 안 늘까? 어머님은 간이 짜다면서 밥 없이 고기를 한 움큼씩 두셨습니다. 아가씨도 먹을 게 없다며 배달이나 시키지 뭐 한다고 고생을 하냐 말을 거들었지만 전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들려도 들리지 않은 척 오늘만 지나가면 되겠거니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더 개판 날 거 아니냐? 우리 아들 굶기는 꼴 나는 못 본다. 하고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셨어요. 저는 좋게 타일렀습니다. 지금 아기가 아직 애기라 이렇게 계속 모시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언성부터 높이셨어요. 나나 우리 딸이 네 아기를 한 번씩 돌봐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니. 보면 살림도 남편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놀면서 뭘 그렇게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대더니. 그동안의 일은 다 까먹으신 건지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희생하는 어머니라도 된 듯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척 우는 신용을 하셨어요. 아이가 보고 싶어 오셨다고 하시면서 정작 아이를 보신 건 10분도 안 되시잖아요. 아가씨는 맨날 아기 방에 허물벗듯 옷을 아무렇게나 벗고 제 옷도 마구잡이로 꺼내 입으시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본 것만도 10번도 넘으니까. 그리고 대체 왜 먹은 걸 그대로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아기예요? 아가씨 저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알죠?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가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진짜 음흉하네요. 언제 그런 걸 다 일일이 세고 계세요? 진짜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오빠도 알아요? 언니 그동안 착한 척한 거?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집에서 대체 뭘 보고 큰 거니?
부모님은 대체 널 어떻게 이렇게 막대먹게 키웠니? 아기가 널 뭘 보고 크겠니? 걱정이다, 걱정이야. 애비만 등골 빠지게 생겼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우가 없다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부모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세요. 뭐라고? 이젠 이 늙은 나를 내쫓는 거냐?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모를 내모는 거냐고? 나가시라고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가 손수 꾸민 제 집이라고요. 전 항상 가족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시댁의 거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사람이 제 가족일 리 없을 거란 결론이 났고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기보다 침입자 같았어요.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어머님과 아가씨는 화가 나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고래고래 지르는 악다구니에 아기는 무서운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머님과 아가씨는 툴툴거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그들이 놓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살폈어요. 괜한 짐을 핑계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우려해 그들이 머물고 가는 자리를 살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해. 저렇게 고약한지 누가 알았겠냐고. 모든 짐을 다 싸고도 모녀는 뭐가 그리 억울한지 쉬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낳은 아기까지 저는 그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폰으로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어떻게 절 비난하고 어떤 식으로 부모를 욕보이는지를 말이죠. 둘은 갈 때까지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떠났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지만 전 이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씻고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오는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녹음을 들은 남편은 수위 높은 비난의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가족의 민낯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혼자 생각이 끝난 뒤 자기에게 부모는 우리 친정부모님들밖에 없는 걸로 살겠다 했습니다. 철면피인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모질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할 줄은 몰랐다며 사과했어요. 남편은 시댁과 이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더군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만나지 말라고 확고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 시댁과의 일을 칼차단해 주었습니다. 아가씨가 찾아와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해결했어요. 진작 이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남편은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아가씨는 초기에 매일 찾아오는 듯 하더니 이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듯 잠잠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오빠한테 용돈만은 끊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진짜 돈 나올 구석이 오빠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구구절절하게 적힌 장문의 문자, 제가 신혼 때 취업 전까지 주라던 조금의 용돈마저 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끝으로 아가씨와 어머니 모두 차단했습니다. 처음에 마음과는 다소 멀어져 씁쓸했지만 어느 한편으론 홀가분합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완벽한 저의 새 가족의 보금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이젠 정말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싫어하는 티를 내는 상대에게 기분 나빠서 그런 상대 멀리하죠. 근데 맨날 미움받을 짓만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미움받는 거에 익숙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지를 싫어하건 말건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괜찮아. 쿨한 척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랑도 잘 만나요. 그냥 뽑아먹을 것만 뽑아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은 세상에 호구가 꽤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얘네들이 나를 미워하네. 근데 호구짓은 계속하네. 이런 걸 아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도리, 인정, 의리 이런 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못된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사람들은 한테 또 진상 부리고 못되게 굴면서도 걔네들한테 또 요구할 건 또 요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를 싫어하고 말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싫어할 테면 싫어하지. 그러니까 지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익숙한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 엄마가 이런 말 가끔 했었거든요.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나중에 할 말 할 수 있는 거야. 그 우리 엄마가 그 못된 할머니, 못된 고모들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진짜 경이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할 도리 다 하고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겼는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 상대가 못되게 굴어도 내 할 도리는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할 도리 하면 내 할 말 더 못하게 되던데요. 나는 엄마가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런 줄은 알았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어. 근데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그 이후에도 당했던 걸 보면 할 도리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더 먹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그 정도 할 말 하게 두면서 그냥 지들은, 그 사람들은 지들한테 생기는 게 있거든. 그냥 그 정도 하게 놔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걔네들 또 못된 짓 하고 엄마는 또 분해하고 그게 그냥 반복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그렇게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 강박이에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 관계를 깨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진상 때문에 힘들면 그 진상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진상한테 진상짓을 아주 딱딱하게 지적하든가, 아주 막말하듯이 막 그렇게 지적하든가. 사람 좋던 내가 바뀌면 상대가 이제 놀래겠지. 그리고 반발하겠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그 진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를 피하거나 내 막말에 그냥 숙이고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 하게 돼 있어. 그 진상이 나랑 어떤 관계인 게 뭐가 중요해요. 혈육이건 피를 나눈 형제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배우자의 그 가족들인 거는 나랑 피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 뭐가 중요해요? 내가 분명 싫어하는 티 냈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한다? 걔네들한테 도리 같은 거 하는 거 우선이 아니에요. 도리 안 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애들한테는 오히려 심술 부리고 못되게 굴고 걔네들 거 뺏으려고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연 내용 중에 쓰니님이 한 말이 아이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정작 아이를 보신 건 10분도 안 되시잖아요. 아가씨는 맨날 아기 방에 허물벗듯 옷을 아무렇게나 벗고 제 옷도 마구잡이로 꺼내 입으시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본 것만 해도 10번 넘으니까요. 쓰니님이 이 말하니까 신우가 뭐래요? 그걸 일일이 다 세고 있었냐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이거야. 이게 너는 기억력도 좋다. 어떻게 일일이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사니? 그럼 내가 졸라 열받았던 일인데 기억이 나지 않나? 지는 불리하니까 그런 일에 대해 언급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그런 개소리인데, 이거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개소리예요. 내가 그런 걸 기억해내서 언급하는 게 지네들은 불리하니까 기억력 좋다면서 나한테 비아냥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고 나보고 속이 좁대.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이게 선동이에요, 선동. 지들 불리한 거 언급하는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고, 사소한 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쿨한 사람이고, 근데 자기에 대한 그런 사소한 잘못 같은 거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애들, 어록은 뭐 차고 넘치죠. 남편을 위해서 그냥 정리가 이 경우에는 잘 된 것 같은데요. 남편이 좀 가엾긴 하네요. 남편이 가여워서 시모랑 신우한테 좀 그 쓰니님이 참아주고 그런 건데, 쓰니님이 선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못된 것들한테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인생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진상들 처리하는 법 배워나가는 거, 이게 참 인생에서 큰 부분 차지하죠.